안녕하세요. 교통엄마 이은우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 정통성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얘기를 할 때 목소리 단호했고요. 손짓까지 했습니다. 오늘 원고를 직접 고치고 수정까지 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단호함, 정면 돌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1차, 2차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끝났습니다. 5대 양호 사건으로 납북됐던 어부 43년 만에 어머니 만나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가족을 둔 사람들은 동요 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직업, 심지어 결혼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북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산가족 상봉 있었는데요. 예. 상봉에 나온 북한 주민들 어떤 얘기하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끼리 다 모이니까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거 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이게 다 운동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오랫동안 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니? 그렇지? 영화 세상에 살아있어. 근심걱정이 살고 있어. 얼마야 작구나. 지금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심 걱정 없다. 그런데 맞습니까? 저희가 봤는데요. 북체제에서 일반 국민 분류할 때 핵심 계층, 그다음에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인데 나만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이산가족은 동요 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맞습니까?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 두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 예. 그러면 이산가족들이 적대 계층도 됩니까? 그렇죠. 어이구. 그러니까 북한에서 월남에서 내려온 사람들, 특히 자산가로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적대 계층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못 살던 사람이 내려온 거는 동요 계층이고, 예. 입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넘어간 사람도 동요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예. 특히 8.15 이후에 올라갔던 좌계의 기술자들, 기술자들도 역시 동요 계층으로 돼 있고, 의용군으로 있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도 동요 계층입니다. 아이고, 그럼 북이 좋아서 간 사람인데도 이산가족들 가뜩이나 이산의 아픔도 있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산가족, 남한의 가족이 있으면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시집 장가가기도 좋은 신랑 신부 구하기도 힘들다. 아니, 여기서 국군 포로들 간 사람들, 의용군으로 있다가 북한에 간 남한의 가족을 둔 사람들은 일단은 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중 동료 계층에서 좀 몇몇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모델로 삼아서 행정간부, 아주 낮은 행정간부로 시키는 건 있는데 당과 군대의 장교나 간부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우리 외교관을 뽑을 때도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친척이 있으면 외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영 선생님도 북한에서 외교관 하실 때 친인척 중에 남한에는 친인척이 없어서 외교관이 그렇죠. 팔촌까지 아무리 뒤져도 한국에 아무런 연고자가 없으니까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즉 아까 저도 그 상봉 장면을 보면서 사실 그 선언 그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팠는데 북한에서 가서 이제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를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앉혀놓고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하고 직접 만나고 이러는 거를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그것 자체를 보면 이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보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로 우리가 와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
그게 그렇죠. 예, 비판받죠. 예. 막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런 거를 하지 않으면 이상가족 상봉이 끝나고 간 다음에 너무 심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저런 말은 매 가족에 한 명씩 꼭꼭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 최근에 근데 지금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이 뭐 3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명당 10명씩 따져도 30만 명을 뭐 교화소로 보내든지 격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들도 그렇고 기본 원칙은 뭐냐면 예. 북한에서 일정한 당정군 직책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지금도 가족들을 수용소에 보냅니다. 수용소로. 예. 옛날에도 지금도 일반 탈북자들, 뭐 노동자로 있다, 농민으로 있다가 군 하전사로 있다 온 사람의 가족들은 어디 옮겨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서 성분 나쁜 사람들을 북쪽으로 다 올려보냈는데 예. 북중 국경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빛나게 하면서 그쪽이 발전을 하니까 수용소 모양이죠. 교화소. 전 교화소고 교화소. 예, 노동 집결소라고 예. 교화소보다 조금 더 좀 높은 단계. 그러니까 교화소는 저거보다 조금 더 심하고 예. 교화소보다 더 심한 건 정치범 수용소고. 예. 저건 노동 집결소라 그래서 6개월 동안 가서 노동을 하면서 무보수 노동을 하면서 사상 개조를 하는 지금 저런 거죠. 예, 저런 영상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산 가족이 있다든가 남한에서 북으로 갔다든가 뭐 북의 가족이 탈북을 했다든가 그러면 저런 곳에 교화소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높아지고 특히 북한에서 어떤 직책에 있다 온 사람들 경우에는 예. 점점점 그 수용소 가는 것들이 심해진다. 예. 그렇지만 30만 명이 다 이제 말처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탈북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20만 명 되면 200만 명은 어디 못 보낼 테니까 그렇죠. 많이 탈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때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 양윤미라는 여성 접대원입니다. 그것에는 꼭 묻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뭐 접대원이다, 북한 공작원이다, 모란봉 악단 소속이다. 답은 뭡니까? 저 양윤미라는 여성의 실제 진짜 직업이 뭡니까? 저도 그건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예. 북한에서 지금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나온 사람들 여자들이 예. 이 여자 이분의 직업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직업이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다만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할 때 북한 보위부에서 아니면 북한 군에서 군인들이나 보위원들을 저 안에다가 잡아 넣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대오 관리라고 하는데 자기네 대여를 보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또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뭐를 쪽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고 저런 여성들이 현장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작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성이 공작원일지 진짜 접대원일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여성분이 물었더니 18살이래요. 다른 또 미모의 접대원 물었더니 또 18살이래요. 보기에는 18살보다는 더 돼 보이거든요. 더 됩니다. 근데 왜 다 18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북한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상황 대처법을 교육을 합니다. 예. 나이까지 그러면 정해줍니까? 그렇죠. 나이가 뭐고 아버지 직업은 뭐고 혹시 중국에 있는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저 하이난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면 똑같이 20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양 상업대학을 나왔고 똑같이 아버지 직업은 인민군 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가를 대치법을 다 알려준다는 소리죠. 그럼 저 여성들도 실제 나이는 뭐 22, 3살 돼도 다 18, 19, 20 정해주는 거죠. 정해주는 거죠. 나이도 정해주고 한국 사람이 너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다 하고 하는 것도 미리 알려줘서 저 여성이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교육을 할 때 너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니까 그런 거 잘 알고 있다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 아. 그리고 저 이산가족 상봉자로 나오는 사람들도요, 거의 대다수가, 뭐 대다수입니다. 100%가 옷을 다 맞춰 입고, 모자 똑같은 거 쓰고, 선물 똑같은 거 주고, 교육을 똑같이 받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상봉이 끝나고 돌아가면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받은 거 다 꺼내놓고, 남한 사람이 선물 준 것도. 설득문쪽 다 넣고, 아이고, 예. 거기서 다 뒤져봐서 허락되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도 사실 돈 뭐 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예. 이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에 10,000불을 주면, 예. 그 자기 딸한테,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저분들이 이제 돈 받아서 예. 일종의 이제 뭐 선물로 돈을 받으면 아버지를 주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 측에서 북한 측에 있던 이산가족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예. 10,000불을 준다 그러면 10,000불을 다 안 주거든요. 1,000불이면 1,000불만 주고 9,000불은 당해서 가져가니까, 아이고, 예.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그건 뭐 그런 얘기고, 아이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받은 거 놓고 일어나서 일단 비키십시오. 그리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이산가족, 그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 남쪽 가족이 준 돈마저도 당해서 뺏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당해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당해서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물어보면, 저렇게 미모에 한국에서도 막 인기 있고 이러면 북한에서도 뜹니까, 시쳇말로? 뜨지 않죠. 뜨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전에 예. 조명회라고, 예. 아시아든지 거기 왔던 그 미모의 응원단이 많이 떴었는데, 예. 한국 언론에서 막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 뭘 받은 거 있느냐,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주고받은 게 있느냐, 저 지금 아까 나오는 여성인데,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아프고 있다고.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 여인들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적들한테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북한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한은 적이니까 남한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 이 남북한이 참 이런 상황 안타까운데요. 예. 김정은 시대 바뀌는 가운데 고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시대 핵심 엘리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병서, 최룡해가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엘리트. 저희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요. 뭐 김여정이야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이 얼굴이 가리는데 조영원 이 사람이 그렇게 센가요?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인데, 예. 조직지도부 부부장인데 한 번도 이렇게 사진이 정확히 찍히질 않아요. 김정은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예. 김정은이 가장 많은 걸 물어보고, 가장 많은 것을 답변을 하고, 예. 그래서 조용히 보좌라는 스타일인데,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 김정은이 굉장히 신임을 하는 당정안의 부부장이고, 예. 그 옆에는 홍영칠. 예. 홍영칠이라는 사람은 여기 잘못 썼는데 군수공업부. 군수공업. 그러니까 군수 대포랑 미사일이랑 핵을 만드는데 거기 부부장인데, 예. 그 위에 부장도 있고 비서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이 데려가요. 홍영칠. 예. 뭐 또 인상도 좋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 주로 보이죠. 이제 탱크 이런 거 만드는 군수 미사일. 예. 최휘 예. 이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최희도 당중안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데, 예. 북한의 당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입니다. 그렇군요. 선전선동부는 프로파간다고, 예. 조직지도부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두 부서 중에 이짝 최희가 프로파간다의 책임자인데, 결국은 김정은 우상화의 제일 앞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김정은 우상화는 최휘.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 엘리트고, 조영원은 당 인사를 하고 있는. 네. 예, 그렇고.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영길도 군단장 출신인데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이전에 강원도에서 예. 자기가 왔다 갔다 강원도 초대서에 특각에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인연을 맺은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총참모장으로 올려왔고, 예. 최부일이라는 사람은 농구 코치입니다. 농구 코치가 이렇게 별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민군 부총참모장을 할 때 예. 김정은과 연계를 맺었는데, 예. 김정은한테 농구 선수들을 붙여서
농구를 김정은이 좋아하니까 김정철이 사람, 형도 예.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상은 뭐 농구 못하게 잘할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농구를 예. 잘하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별 3알인데 예. 원래 인민보안부장 됐을 때 별 4개 했다가 왜 작년도에 안산동에서 인민보안부가 짓던 집이 붕괴가 돼서 수백 예. 명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별 3개를 뺏기고 하나만 남아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2개 더 달아서 3개로 예. 된 사람이죠. 지금. 예. 김정은 어쨌든 새로운 자기만의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기념사진 예. 그리고 포상 네. 그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포상에 애를 쓰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중앙TV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연관관이 일꾼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기념사진, 김정은과 기념사진을 한 장 찍는 게 그것도 상이라면서요. 아마 최고의 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김일성, 김정일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방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잖아요. 예. 그 옆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찍은 사진들을 걸어놔요. 그러면 인민보안원들이 숙박검열을 하거든요. 평양에는. 숙박금열은 뭡니까? 숙박검열은 어떤 반동분자나 나쁜 사람이 예. 지방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평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숙박검열을 하는데 밤 12시 새벽 1시에 하는데 보안원들이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그 집에 김부자하고 찍은 사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대단한. 여기는 훈장은 예. 자기가 받아도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양복 입고 다니는데 훈장 달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예. 명절 때만 훈장을 다는 건데 예. 그런데 김부자하고 찍은 사진만 집에 딱 걸려 있으면 이건 큰 훈장이죠. 와. 집안에 가 보이고 예. 그러면 누가 어떤 당일꾼이나 누가 들어와서 뭘 잘못한 걸 꾸짖으더라 그래도 김부자하고 찍은 사진이 쭈르리 붙어 있으면 벌써 거기서 얼어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는 일이다. 예. 이 포상하고 이건 뭐 김정일 아버지 딸학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이렇게 옛날에 벤츠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상 주고. 김정일 때도 시작을 했는데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김정일 시대 때는 왜 마라톤 1등한 예, 여자한테 영웅칭호를 하나 준 적이 있고 벤츠를 줬는데 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미사일 발사에 참가한 102명에게 영웅칭호를 다 줬습니다. 102명이 다. 와. 이 영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히어로라고 그러는데 예, 히어로. 예. 6.25 전쟁 때 3년 동안 전쟁 때 김일성이가 준 영웅이 30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이 김정은은 미사일 하나 올라갔다고 102명에게 훈장을 줬고 예. 지금 엊그제 바로는 좀 뭘 줬는가 하면 예. 국가공훈합창단이 당창건 70주년 행사 때 노래를 잘 불렀다고 노래를 부른데 올라갔던 사람은 몽땅 1계급씩 특진을 했어요. 야, 무슨 그래서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지휘자, 예. 저 꼬마도 봤네요. 저기 애기도. 애기도 받고 아버지 대신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 국가공훈합창단 단장은 별 하나에서 별 둘. 그 밑에 악기 하던 사람 대령에서 소장.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죠. 군사치고 지금 노동신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다 훈장을 주고 한 계급을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갔던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다 계급이 훈장을 올라가고. 주고 계급을 주고. 예. 할만하죠, 북한 사람들 저거. 아무튼 뭐 근데 저렇게 청년들 자기 시대의 새로운 엘리트들을 세우는 게 그만큼 청년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무마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라난 청년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장마당을 겪으면서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사로잡기 위해서는 훈장도 주고 사진도 같이 계급도 찍고. 예. 올려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는 것이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들어와서 설들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북한이 평양이 살기 좋아졌다 아니다. 그런데 평양만 놓고 보면 경제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네. 나래 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희한한 카드더라고요. 맞는 카드. 이걸로 쇼핑도 하고 나오고 있죠. 북한 무역을해서 발행하는데 외화도 충전하고 쇼핑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그 신용카드, 교통카드 뭐 모든 게 합쳐진 카드. 저런 카드를 평양 주민이 다 갖고 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저 평양 주민이 250만에서 300만인데 예. 250만, 300만이 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못 알려진 거죠.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의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겠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아, 10에서 20%. 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특권층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거를 가지고 평양에 가면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달러를 이만큼 주면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예. 직불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돈이 있는 거에서 쓰는 거거든요. 예. 저거를 가지고 있는 달러나 저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양 주민의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런 카드를 쓰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 평양 주민 모두가 다 저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예.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평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이 아니고 평양공화국이다. 이건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평양공화국이다? 예. 평양공화국 나타내는 상징이 하나 있죠. 대동강에 떠 있는 유람선 예. 무지개호. 아니 근데 이게 저녁마다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돈이 많고 넘쳐나고 그 비싼 돈 주고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지개호에. 예. 예. 무지개호에 근데 그 들어가는 사람이 예.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람이 500명, 1000명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유 무지개호 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걸 김정은이가 가서 칠생 무징어, 뭐, 무지개 갔다 그래서 배 이름을 그 자리에서 그렇죠. 지어준 거예요. 그냥 저기 가는 사람들 자체가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라면 먹고 쑥 마시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돼도 저기 가서 쓸 수 있는 사람 100명, 500명 예. 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거를 가지고 평양 주민 전체가 북한 주민 전체가 저렇게 잘 산다고 보는 거는 잘못된 어찌됐건 이제 생각이다. 아까 봤던 나래 카드 그거 하나 있으면 저기 가서 무지개호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긁어서 예.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장마당도 늘고 북한 경제가 미세하나마 좀 그게 예. 장마당 효과입니다. 아, 장마당 효과가. 장마당이 406개인가로 되면서 당국이 장마당을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묵인해 두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긍정적 역할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더는 불만을 얘기 안 하고 장사에 몰두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장마당이 늘어나서 북한 경제가 약간의 성장, 예. 플러스 1% 성장을 하는데 저것이 과연 북한 체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것이 양날이 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황장엽,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장성택 살아있을 때 장성택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씨 일가로는 안 되니까 장성택 당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라라고 황장엽 전 비서가 장성택에게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국정원이 못하게 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이게? 저는 황장엽 비서 계실 때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보고 매주 뵀 뵀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장성택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개혁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좀 그 사람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아, 장성택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예, 그런 소리를 아. 하는 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예. 뭐 접근을 한다느니 그런 건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황장엽 선생이 장성택이 똑똑하니까 남한으로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장성택도 뭔가 북한에서 불안하고 남한으로 올 가능성도 이만큼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있었고요. 예. 사실은 황장엽 선생님하고 장성택 사이는 사돈 관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 친척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 황장엽 선생님 미리 예측을 했네요. 미리 예측을 했죠. 죽을 수도 있다. 예.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이 여기 왔었으면 지금 불이객이 안 됐겠죠. 그렇죠. 장성택 한국에 왔으면, 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나름대로 북한을
똑바로 하려면 이런 길로 가야 된다.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미국까지 망명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같은 어찌됐건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에서 탈북하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정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부에서 약간의 제약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받고 제가 망명한다는 소리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저희들이 있을 때 저한테 고혜원에 나 망명할게 미국에 이런 말씀은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힘들어는 하셨어요. 힘들어하셨다. 예. 정말 힘들어하시고 정말 조금 좀 나아질 뻔하고 활동량이 늘어나던 시기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무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반응 예상했던 대로 냉탕, 온탕처럼 달랐습니다. 팬클럽처럼 환호하는 여당, 반대, 국정화 반대 스티커를 붙인 채 조는 모습까지 보인 야당. 답답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각금 대표, 신지호 의원, 전 의원, 김성우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정연설 반응이 예상됐던 것이고요. 가장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통령의 모습, 그동안의 모습 중에서 가장 단호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도 딱 하고. 네, 손동작과 눈빛, 결연한 표정, 예. 단호한 어투. 그러니까 오늘 그 국회 연설 한 40여 분 됐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주로 민생 경제 얘기를 쭉 하다가 사실 저거는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분량상으로도 그게 많지가 않은데 대통령의 표정이나 어투나 어떤 그 몸 동작이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저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저희 같습니다. 취재 기자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야당 의원들이 바로 좀 반대 시위를 침묵 시위를 했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여건이었는데 박 대통령 마지막에 저 발언하면서 마지막에 좀 분위기가 정말 짓눌리고 압도하는 것 같았다. 라는 감상을 저는 야당 의원마저도 압도했다. 네,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 현장에 있어도 좀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예, 대통령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네요. 압도를 해버리셨는데 원고를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하고 이렇게 고치고 다 최종하셨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주로 이제 최종 연설문을 교정하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당초 기자들한테도 9시 반쯤에 바로 이 연설문을 미리 배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13분 정도 배포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 끝에 원고를 고치고 하면서 연설문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가 야당 의원마저 압도할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단호하게 국정화를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이 실제 여론이나 또는 국정화를 곧 고시할 거 아닙니까? 국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어떤 효과로 예상하십니까? 여론 동향은 지금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여론 추이와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표현상으로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 기본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태고 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왜곡이나 혼란이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정화 반대 이 주장들은 왜곡과 혼란일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측의 불가피한 충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국정화를 좀 미루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가능성이 없었던 얘기고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11월 5일 날 이제 고시를 하니까 예.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대국민한테 직접 얘기한 거를 봤는데 그거보다 저는 대국민보다도
오히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너희들 뭐하냐 이런 메시지도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때도 상당히 좀 표정이 결연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 진짜 뭐하냐. 언제까지 뒤에서만 주춤주춤하냐. 내가 이렇게 나서야 되냐 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나와서 좀 정리해준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그 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하는 날 여론조사는 안 좋게 나옵니다. 빠집니다. 기존의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면 미국 순방하시기 전에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날 국정교과서 문제 언급하신 날 대통령 1일 지지율은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까지 쭉 그런 그 추이를 보여왔는데 오늘 저거는요. 사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냥 그 고시를 하면 행정고시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감해 보면요. 저거는 국회를 향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신 게 아니고 대국민 호소를 하신 거예요. 대국민 호소다. 저건 대국민 호소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다른 법안하고 다른 게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이건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호소를 하신 건데 이 대국민 호소에 대한 향후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예, 그런데 야당이 주장했던 것에 우회적으로지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눈빛이 아주 레이저를 쏘시는 듯이 아주 단호합니다. 어찌 보면 당신네 조상 아버지 친일 미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공격한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 말은 아주 평가할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명을 한 거죠. 그게 아니다. 내가 만약 친일 독재 미화하는 그런 방향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을 상대로 좀 선언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발언 역시 국민들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우리 산업화 세대는 대통령이 방금 앞으로 들으실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대통령께서 직접 밝혔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말씀 당연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부심 이거 심어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이게 이제 이런 역사 교과서 이 파동의 시작 출발이었는데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적으로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이렇게 건국 산업화 민주화 또 선진국 진입까지 다 성공한 이 찬란한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따라서 청산하고 극복해야 될 오욕과 굴절의 역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쭉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쿨하게 생각해야 될 게요. 최근에 보면 지뢰도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친안보 세대들 2030 친안보 세대들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역도 연기하고 이제 따끈따끈한 예비군 내놓고 불러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데 이 친구들도요, 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의 폐해도 있지만 그걸 또 지나치게 또 할 때는 약간의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것이요. 시정연설 장소에 기자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요, 미리 며칠 전부터 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취재하겠다. 각 사당 한 명씩만 미리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도 다 국회 출입 기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단체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 뭐 20명 정도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참관을 하겠다. 일각에서는 이제 보도에서 바로 청와대에서 초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와서 오늘 그래도 방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 출입을 그러니까 뭐 4년 넘게 했는데 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단체에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들어가게 해줬을까요? 뭐 그거는 정당한 참관 신청하는 예, 그 예, 절차가 예.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면 뭐 못 해줄 리는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연설 말고도 등장하는 과정, 퇴장하는 과정에서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연설 후에 대통령 나가실 때는 저도 이런 그림은 처음 보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 환호하듯이 서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서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보통은 일어서서 이렇게 나가시는 게 관례적으로 돼 예. 왔는데 이제 환하게 웃은 분들이 이제 주로 여당 의원들이었는데요. 예, 예. 화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제 일단은 연설을 하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전원 기립박수를 치면서 아주 환호하면서 예. 이렇게 호련히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유시민 의원은 어디 갔을까요? 했는데 일단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야당 의원들은 오늘 좀 항의 차원에서 전부 이제 빠져나간 의원들도 일부 있었고요. 조경태 의원만 기립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예. 이제 야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조경태 의원만 이렇게 기립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나가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하여튼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의원으로서. 아니, 그렇죠. 저 나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국회 딱 있으면 본회의장의 제일 중앙 통로. 예. 거기로 이제 가니까 그 줄에 자기 좌석이 있는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유달리 그 대통령 곁에 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고 활짝 웃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에요. 예, 나오고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선거가 가까워져 왔다. 선거가 가까워져 왔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선거에서 그래도 박근혜 마케팅이 아직까지도 약발이 좀 맺힐 수 있겠구나라고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다. 예.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너무 좋아서 입이 막 귀에 걸려 있고 뭐 거의 뭐 팬클럽처럼 박수를 치고. 윤상현 의원은요, 오늘 뭐 박수가 55차례인가 56차례인가 나왔다는데 저것도 말이에요. 박수도 언제 어떻게 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치도 때도 없이 막 치면 안 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27차례뿐이 안 나오는데 네. 올해는 55차례나 네. 거의 2배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먼저 많이 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오늘 야당 의원들이 그 스티커 가지고 이제 시위도 하고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불만스럽게 보이니까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힘 실어주고 기 실어주기 위해서 박수를 좀 더 많이 쳤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은 기립을 퇴장 때 대부분 안 했는데 조경태 의원만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야당 의원 중에서 한 명 3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일어섰는데 화면에 이게 잡히지 않아서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스티커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뭐 민생, 안정, 국정화 반대 스티커를 다 붙이고 대통령 연설할 때 침묵 시위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비노로 분류되는 황주홍 의원은 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념이 다르고 당이 달라도 국가 원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 최소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자 도의다.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을 돌려 앉을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조경태 의원이 100번 옳죠. 한만 그런가요? 믿고 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이상, 국민의 대표인 이상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 예. 우리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국정화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이런 절차상의 문제, 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야당이 했던 피켓 시위나 침묵 시위, 이 과정, 이런 표현 방법이 적절했느냐, 이건 야당에게도 똑같은 비판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조경태 의원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최고의 품위를 갖춘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저 왼쪽의 화면이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첫 시정 연설 당시 나홀로 기립한 당시는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였는데요. 저 때도 혼자 일어서 있고 오늘도 이제 세 번째 박 대통령 시정 연설인데 지금 또 기립하는 조경태 의원이 네. 상당히 소신 있고 이번 오늘 평이 참 좋은데 저분이 지역구 형편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혁신안 갖고 집단적 광기를 보였다 그래가지고 예. 윤리심판원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요전에 부산시 예산협의회 야당하고 협의회 하는데 조경태 의원을 거의 초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도 상당히 예. 관심 대상입니다. 어쨌건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이번에도 논란이었습니다. 연설하시기 직전에 정 의와 국회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품격 없게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나라에 대한 충정은 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의 품격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리 오셔서 연설할 동안에 저는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스티커죠? 네, 맞습니다. 정중하게 저 스티커 좀 떼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오늘 연설을 했어야 됐는데 입장이 15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근데 저건 정의당 의장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딱 보면서 역시 짬밥이 있고 노련하시구나 그걸 느꼈는데 예. 15분이 늦어진 거는 좀 유감이지만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암만 야당 의원 강심장이라도요. 다 카메라가 있고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거 자기가 다 봐도 너무 오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붙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노 진영의 몇몇 사람들은 안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장께서 그다음에 평상시 정의화 의장이요. 자기 이름에 그 화자 평화할 때 화자거든. 이걸 항상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해주고 이런 분인데 예. 그런 정의화 의장이 얘기하니까 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고 그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시는데 두 명이 그 연설 도중에 뭐 몇 명이 야당 의원이 퇴장을 했는데요. 나가버렸죠. 예. 그런 어떤 돌출 행동과 과격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사전 예방 효과가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예. 저 현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박영선 은수미의원 중간에 나가버렸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중간에 조는 모습들도 있고요. 야당 의원들 대통령 얘기하고 있을 때 조는 모습 과연 이게 품격과 예의에 맞느냐?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사진 찍는 모습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돌아서 사진 찍는 게 과연 대통령 연설할 때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에 맞고 예의에 맞느냐 이런 모든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품격. 참 저희가 그래 품격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또 공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과거에도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뭐 이렇게 피켓처럼 붙여가지고 시위하고 뭐 반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 18대 때도 뭐 하여간 뭔가 그 대통령이 그때 그러니까 저기 매년 오는 거는 이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죠. 처음이요. 그러니까 네. 4년 동안 보통 첫 해 대통령이 와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었어요. 근데 네. 첫 해 올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뭐 아니요, 2013년 첫 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그거 항의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마스크 쓰고 또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야당 의원들이 좀 계속 좀 비협조적이거나 기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가 지역 회동하는 시간에 품격 행동 얘기하는데 말씀도 참 품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항상 튀는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당군 조선을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천도복숭아 판돈으로 복숭아밭 판돈으로 개국 자금을 내셨다는 얘기가 집안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친일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당시에 뭐 이렇게 독립군들도 돕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해명한 것을 아주 비꼬면서 우리도 당군 개국 자금 냈다라는 아주 고도의 비꼬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아니 뭐 저런 얘기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요, 제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너네 집에 저 금두꺼비가 있으면 우리 집 안에는 금 코끼리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저러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거는요, 결국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말이에요. 무슨 뭐 과거사 청산부 해갖고 각종 위원회를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그 보수 진영 내지 그 당시 한나라당 쪽 사람들을 그렇게 친일파의 뭐 후예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똑같은 논리였어요. 몰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파헤치다 보니까 오히려 열린 우리 당 내 무슨 뭐 대표적인 인사들 뭐 조상들 보니까 거기도 줄줄이 나와갖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망신당한 사례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분들이요 늘 인권을 강조해 온 분들이고 스스로가 민주화 투쟁을 해온 분들인데 그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렇죠. 천도 복숭아 밭을 판 돈으로 개국 자금을 냈다. 당군조선을 자기 할아버지가 또 창업을 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롱 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품격과 예의 이전에 전 사실관계 이재명 시장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도 세월호도 국정원 소유라는 말씀하셨죠. 네. 이게 과연 사실관계 맞느냐? 그때도 문제 제기됐었습니다. 이번에 뭐 김무성 대표 건도 40년대 아사히 신문이나 매일신보에 그 붙인 김용주 회장이 조선 보국단이라는 데 발기인으로 뭐 명단에 올라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인데, 이 발기인에는 한용운, 여운형 씨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독립운동가 내지는 애국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저런 언동을 하시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 국회의원의 품격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 행동이 아니라 돈인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는다거나 돈에 얽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데요. 네. 이완구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오늘 그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 발언은요, 검찰 소환됐을 때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걸 다시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다 귀찮다. 보통 돈 100만 원을 가져오는데 안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품앗이로 가져온다. 저거 다 그 직원들은 저 돈으로 회식을 하고 보통 촌지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져오는데 이게 품앗이하는 전통이고 관례고 통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 발언을 왜 공개했을까요?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 소환조사 받았을 때 했던 발언을. 아마도 이완구 전 총리가 계속 언론에서는 나는 결백하다, 거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 소환조사 때는 돈 50, 100만 원 서로 주고받는 것이 통일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돈을 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발언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바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사무소 열 때 아는 분들이 다 100만 원씩 이렇게 들고 옵니까? 품앗이로? 아마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들고 와서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접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그 지역에 선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 오래된 그 고참 당원들에게 이거 밥이나 같이 먹으세요 하고 쭉 찔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 얘기는 굳이 저거 해가지고 본인에게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때 이슈가 된 게 성완종 회장이 3천만 원인가 가져왔다는 게 이슈가 됐으니까, 국회의원끼리 품앗이 50만 원, 100만 원은 그건 관례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오는 건 귀찮다고 그랬는데 기업인 오는 거는 굉장히 반가웠다. 또 이렇게 또 표현도 또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 생각을 하면 50만 원, 100만 원은 많이 사르스 출판 기념회도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이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상당히 액수를 했을 개연성은 또. 근데 저거는 이제 성완종 회장한테도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보통 뭐 할 때는요, 떡을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떡을. 왜냐하면 선거법상에 저기 오는 분들에게 이게 밥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다과만 뭐 1인당 뭐 3,000원인가 얼마 이하의 다과만 제공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과에 포함되는 게 김밥하고 떡인데, 김밥은 좀 바로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좀 괜찮은 걸 해가지고들 많이들 이렇게 보내주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료 정치인끼리 또 아는 지인이 국회의원에 나왔다고 해서 선거 사무실에 50만 원, 100만 원 갖다 주는 것이 미풍양속입니까? 아니면 악습입니까? 구태입니까? 우리 이런 것도 보면서 아니 이거를 참
애매한 부분인데. 참 저도 취재하다 보면 예. 아우 저 선거원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근데 그럼 아무것도 그 선거법 때문에 뭐 밥도 다 사줄 수 없고 이거 다 법에 위반된다 그러고 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 사람이 또 정리가 안 나니까 저렇게 선거법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된다는 게 이해는 사실 좀 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된다. 예, 저희가 다만 어느 이제 국민들 정도는, 시각에서 보면은 맞지 않.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패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법정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냐 법적인 쟁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소진이 있다고. 김영란법에는 안 걸립니까, 저거? 김영란법이 아직 뭐 발동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이 선거법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지킬 수 없는 거를 해놓고 이제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급 선거운동원은요 일정 뭐 그 선거운동 기간 보름 동안에 뭐 지역구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뭐 적으면 6명, 많으면 한 10명 요까지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그 조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이지 맨날 뭐 떡하고 김밥만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누가 밥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와갖고 그냥 여기 좀 식사라도 하세요 이렇게 주고 가고, 이런 게 사실상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 판단하기가 다만 문제의 본질은 뭔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대 국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개력 조사를 보니까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게 82%입니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고 예. 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200개 가운데 특권 하나도 없앤 게 없고요. 하나 예. 뭐 연금만 없앤 정도입니다. 일은 안 하고 그럼 맨날 장에 나가서 투쟁만 하고 있고 이런 식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국회가 저런 식의 비리나 부패에 온상이 되고 있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아마 심리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정치 우리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잠시 후 6시에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 촛불 집회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연설을 하고 그날 바로 장외 촛불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 촛불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거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8년에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국정화에 대해서 진짜 보수 지식인들 내에서도 특히 이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야당이 또 너무 오버를 하고요. 엊그저께 어디 국제교육원 뭐 교과서 저 TFT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급습이 뭐 형사 기동대가 범죄 현장 덮칠 때 급습을 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 급습을 하고 그 대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연설하시는데 이상하게 무슨 뭐 이거나 스티커나 걸어놓고요. 이렇게 촛불하면요 오히려 국민들은요 저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실망을 하게 돼서 본인들에게 저는 득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강용석 전 의원인데요. 강용석 전 의원과 스캔들 논란이 있는 분이 드디어 어떤 분인지 밝혀졌습니다. 이름도 밝혀졌죠? 네, 예. 저희가 이름도 언급을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도도맘 김미나 씨,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시 밝혔습니다. 일단 본인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대전 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강용석 변호사와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한 홍보대 행사에 소속이 돼 있어서 다 거기 계신 분들 한 자리씩 하고 있어서 강 변호사를 알게 됐다. 만나게 된 계기를 밝혔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예. 제일 재밌었던 게 뭐 호감 있는 술 친구인데 남자로서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눈길이 가는 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도마 김민아 씨가 네. 강용석 변호사는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다. 이거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다. 지금 막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이제 전화를 걸면 공중전화에서 동전이 다 떨어지면 전화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강용석 변호사도 의뢰인이 돈이 다 떨어지면 사건을 안 맡아줄 사람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 수임 사건을 맡겼는데 네. 수임료를 제때 못 내면 그냥 중단. 예. 아마 그 부분을 김민아 씨 도도맘께서는 쿨하다 이렇게 좋게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고 좋은 술 친구로 지냈겠죠. 네, 그랬고, 뭐, 강용석 변호사는요, 대놓고 자기는 뭐 돈을 굉장히 그 중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수임료도 제대로 안 갖고 오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아 씨가 한 얘기를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김민아 씨 목소리 아닌 거죠? 아니죠. 김민아 씨 목소리는 아니고요. 네. 예, 음성을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용석 변호사, 저는 호감이 있는 술친구일 뿐이에요.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호감이죠. 강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지만 남자로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좀 미모 에미스 코리아 출신의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강용석 변호사도 김민아 씨 도도맘과에 대해서 그냥 뭐 술 사람 친구라 그랬나요? 뭐 네.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여자 사람 친구. 사람 친구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도도맘이 요번에 그 어떤 여성 월간지에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저 속사정을 잘 알고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내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기획 강용석, 연출 강용석, 주연 뭐 도도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교감하에서 네.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면 돌파를 해갖고 내 마케팅을 내 개인 마케팅을 더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뭐 전략의 일환 아니냐. 뭐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런 사실 의심을 좀 하는 이유가 결국 제가 뭐 CG를 만들어봤는데요. 두 사람의 말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둘 다 뭐 서로 같이 간 적 없다, 뭐 모르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부인을 했어요. 홍콩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뭐 사건 의뢰인이다 이러면서 점점 근데 술 친구라 이렇게 말이 바로 강용석 변호사도 바뀌었는데 최근에 김민아 씨도 모르는 관계라고 하다가 술 친구라면서 강용석 변호사와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홍콩 같이 간 여부에 대해서도 맨 처음엔 둘 다 부인을 했지만은 결국 가서 만났다는 걸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 가서 만났다는 사실만 인정을 해도 바로 불륜으로 찍혀버릴 것 같았다. 그 부분은 논리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뒤늦게 공개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내가 숨어 있으면 진짜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얼굴도 밝히고 이름도 밝히고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 바꾸기가요. 그게 이렇게 이제 화끈하게 한번 딱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조금씩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것도 이제 지금 보면요. 우리 그 언론에서도요. 그 도도맘의 얼굴에만 막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IBC랑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민아 씨의 경우도 연예인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많아서 김민아 씨 연관 검색어로 지금도 가수 김범수 씨랑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네요. 막 그런 사진이 떠돌고 벌써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월간지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보니 이 김민아 씨가 앞으로 요식업을 좀 할 생각이다. 이혼 후에. 결국은 첫 번째 목표는 김민아 씨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법적으로 우리는 불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혼 뒤에 자신의 어떤 행보를 구상을 하면서 요식업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게 또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거거든요. 좀 뭐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적 인기 관심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저렇게 인기를 얻는다. 이거는 뭐 인기라기보다는요. 이게 뭐 좋은 인기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관심, 묘하게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강용석 씨나 도도맘 씨나, 이게 대중의 관음증을 교묘하게 이게 자극하고 활용을 해갖고 본인 개인들의 마케팅으로 그 활용하는 데는 아주 뭐 타고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떻습니까?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침마다 여의도를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은 저기다.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아주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를 뭐 나쁜 사람으로 반짝이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넘어가셨네요, 우리. 넘어갔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를 재미있게 보는 것 같은데 정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공천을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계속 불륜 사건에다가 계속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포에 나오면 정청래 의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딪힐 텐데 둘 다 좀 비슷한 점이 많죠. 둘 다 좀 튀고 좀 막말도 좀 많이 하시고 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고 또 마포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강용석 의원이 옛날 마포에서 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17대 때는 정청래, 강용석 이겼다가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는 이겼다가 두 번째는 강용석 의원이 이기고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이 또 이겼는데
지금 마포 주민들이 바뀌고 있답니다. 옛날에 저기 대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 조만한 달동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 중산층들이 예.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랍니다. 교육. 그런데 지금같이 저렇게 계속 불륜설이나 이런 게 계속 매스컴에 타고 그러는데 그게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강용석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정치를 하느냐라고 이제 강용석 씨에게 국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왜 정치를 하느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의 대의명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과연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국가의 정통성이나 자부심을 위해서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대의명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거 거짓말했다는 건데 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방송가를 떠난 다음에도 나오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는 그런 보수층도 많이 있다는 거를 장용석 변호사도 좀 참고해야 또 될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거든요. 근데 뭐 강용석 변호사는 워낙 솔직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한 인터뷰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다. 그러니까 기승전 돈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고 논란이 됐지만 난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인 사람에게 국회의원을 하길 기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저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 저 도도만 김민아 씨 말처럼 이게 홍콩 가서 만난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불륜 엄마가 돼버린다. 불륜하지 하지 않았다. 만약에 두 사람 말이 맞다면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전략을 바꾼 게요. 처음에는 이제 홍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 부적절한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홍콩에 간 거 맞고, 거기 홍콩에서 만난 거 맞는데, 다만, 뭐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체적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고 전략이 바뀐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저 두 사람은요, 앞으로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재판에서의 어떤 그 뭐 승소 여부, 패소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 대중적으로 대중 마케팅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마케팅을, 그러니까 아까 요식업 얘기도 나왔지만, 그럼 앞으로 갈비집을 하게 될지 무슨 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집을 맛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도도맘이 운영하는 도도맘 갈비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그날 밤 홍콩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이런 뭐 회고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용석 씨랑 김민아 씨를 보면은 교묘하게 홍보 전략을 갖고 프로그램대로 하나하나 말도 맞추고 전략을 갖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보면서 교육부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좀 했으면 지금 야당이 장외까지 안 나가고 처음부터 국정화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진짜 문제가 얼만큼 있는지 여론조사부터 하고 제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안 돼서 강용석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좀 배울 게 많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 스캔들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엄격합니까? 아니면 관대합니까? 사실은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게 법적으로 불륜인지 아닌지 무죄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좀 수상해. 저 여자랑 그런 것 같아. 같이 있는 거 봤는데 하는 순간 인터넷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아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강용석 씨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있죠. 요식업이라는 단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 얼마 전에 너 고소라는 그 포스터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조합을 해보면 어떤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이윤이라는 것과 조합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왜 정치를 하느냐, 국민을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냐, 어떤 이타적인 목적 이런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관계는요, 나라마다 좀 문화적 풍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치인의 그 불륜 스캔들 이런 거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치명상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요, 그거는 아예 묻지를 않아요. 하반신 이하권은 묻지를 않고 오히려 그냥 뭐 자유로운데 문제는 거짓말을 한 정치는 미국 이건 유럽이건 간에 거짓말을 했으면 이거는 이게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용석 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짓말이 이제 반복되어 온 건데 이게 근데 이제 교묘한 화제 이동 전략, 새로운 그 무슨 화제 창출 전략, 도도만 얼굴 공개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게 물타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국적인 풍토는 강용석 씨 같은 분이 서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됩니까, 저러면? 현실적인 전략은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82%가 19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절망감, 정치적 허무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결과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행보 지켜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저분 말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